자, 이번 시간에는 562페이지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저당 목적물의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물권을 설정해주고 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 돈 받을 권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취급하고 있고, 이때 만약에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해서 그 대상 목적 부동산이나 권리를 경매 처분해서 그 대금으로부터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이걸 이제 저당권이라고 그러죠. 이 저당권은 그 기본적 성격이요. 성질. 이것을 보면 약정 담보 물권이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죠. 약정 담보 물권입니다. 이때 물권에서 물건의 대상은 바로 부동산에 한정하고요. 다만 우리 민법에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대상으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대상 목적물은 부동산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 같은 권리, 우리 민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담보물권이니까 통유성이 있겠죠. 당연히요. 담보물권의 통유성에서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어요. 그 다음 담보물권이니까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을 대상으로 해서 저당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등기 186조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민법상의 저당권의 이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때 저당권을 공부하기 위해서요. 19세기에 만든 근대 저당권요. 이 근대 저당권의 성격을 한번 보시면 이게 19세기네요. 근대 저당권은 기본적으로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어떤 거냐면 등기라는 공시제도를 이용해서 공시한다라는 원칙에 이걸 적용합니다. 저당원의 존재를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공시하고 있어요. 등기나 등록 같은 것으로 그죠? 그래서 이걸 적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당권의 대상인 목적물과 피담보 채권을 특정한다 이 말이죠. 특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확정된 순위가 변동이 되지 않는다 해서 확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요. 설정할 때 그 순위와 내용이 확정되어 버린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저당권 자체가 독립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즉 저당권이요.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되지만은 피담보 채권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독립한다 해서 독립성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어요. 근대 저당권의 성질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증권에다가, 즉 종이죠, 종이 증권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증권을 서로 사고 팔면 저당권 사고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이거는 유동성이라 그러죠. 유동화라 그러죠. 보통 증권으로 만든다. 증권화한다. 화채한다 그러죠. 화채. 예.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근대 저당권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민법에서는요. 우리 민법을 특성을 보면 공시의 원칙 적용합니다. 왜? 등기하니까. 특정 원칙, 피담보 채권과 대상 목적물을 특정합니다. 그 다음에 확정의 원칙. 우리 민법은요. 동일한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저당권이 순서를 정해서 설정했다 할 때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이 변제를 받음으로 인하여 저당권 소멸을 하면 후순위 저당권은 순위를 승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순위 확정의 원칙이 아니라 순위 승진의 원칙으로 이렇게 우리 민법은 채택하고 있으니까 확정의 원칙은 적용하지 않는다 되겠죠. 또 독립의 원칙. 우리 민법은요. 피담보 채권이 없는 저당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부종성 때문에요. 따라서 독립의 원칙도 우리 민법은 채택하지 않죠. 그리고 유동화, 즉 증권에 화치하는 것,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도를 두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겠죠. 우리 민법은 공시 특정의 원칙만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의미와 우리 민법에 적용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겠다. 뭐 이 정도로 되겠네요. 자, 이러한 저당권. 자, 우리 민법상의 저당권이면 성립은 어떻게 될 거냐? 저당권 성립은 기본적으로요. 돈 받을 권리인 피담보 채권이라고 합니다. 돈 받을 권리. 이 채권이 저당권이란 담보권에 의해서 보호된다, 보장된다 이런 의미에서 피담보 채권 그래요. 이 피담보 채권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물권은 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부종성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요. 이 계약에 기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약정담보 물권이니까 그 대상이 말이죠. 이 저 대상이 바로 부동산이거나 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같은 물건,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 반드시 저당권 설정 등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설정 계약을 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 그러면 이제 저당권을 설립하는데 물론 이때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 설정자하고 저당권자가 되겠죠. 자, 이 저당권자는 반드시 돈 받아야 할 채권자겠죠. 따라서 여기에는 저당권자는 채권자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저당권 설정자는요, 반드시 채무자일 필요는 없죠.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저당권을 설정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일 필요는 없다. 즉, 이때 채무는 없는데 돈을 빌리지는 않지만 자기 부동산 위에다가 저당권 설정해준 제3자인 설정자를 뭐라 하냐? 이 사람을 우리는 물상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3자 이름을 물상보증인 이렇게 해요. 그래서 물상보증인의 특징이 바로 채무가 없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그죠? 채무 없는 책임이다. 이렇게 보겠죠? 채무 없는 책임을 진다. 이런 성격이 바로 물상보증인의 성격. 여기 제3자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당에 이 부동산이나 지상권, 전세권 등기에다가 저당권 등기를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저당권이 성립하게 돼요. 물론 이때 돈 받을 권리인 채권은 종류를 불문해요. 종류를 불문해요. 장차 성립할 채권이든 지금 확정되어 있는 채권이든 아니면 채권 일부에 대한 것이든 또는 채권 전부에 대한 것이든 또 하나의 채권이든 여러 개의 채권을 합쳐서 피담보 채권을 만들든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돈 받을 채권이 존재하면 된다. 물건 인도 채권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에는요 565페이지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6페이지 보시죠. 이렇게 만들어진 저당권의 효력은 어떻게 미치냐? 효력이요. 기본적으로 효력은 요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이 효력이 미치는 범위부터 먼저 정해야 되는데 범위, 그것이 뭐냐? 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하고 저당권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가 있어요. 그죠? 물건의 대상, 어느까지 저당권이 미치는가? 즉, 저당 목적물에 관한 범위입니다. 물건에 관한 범위. 여기는요, 당의 부동산에는 당연히 미치죠. 그런데 이 부동산에 붙어 있는 부합물과 부합물이란 것은 일부가 되어버리죠. 이 물건에 부합되었다는 것은 이 부동산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종물. 이 부동산에서 항상 이 부동산의 상용에 도움을 주고 있는 공여를 하는 독립된 물건인 종물에도 저당 효력이 미쳐요.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물건의 범위는 당해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존재했던 부합물이든 종물이든 또는 그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뒤에 발생한 부합물이든 종물이든 원칙적으로 여기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 부합물이나 종물에는 당사자끼리 별도의 약정을 하게 되면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고 별도의 약정을 등기하면 제3자한테 효력이 생기죠. 이렇게요. 부합물, 종물에 조심해야겠다. 그죠? 자, 여기에 우리 판례는 이런 말도 있죠. 요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했으니까 요 종물에는 종된 권리 이론도 있죠. 종된 권리, 즉 주된 권리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그 주된 권리에 붙어있는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컨대 토지 임차인이나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건물 소유권의 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그 저당권은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에도 대항력이 저당권이 미친다. 그래서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물론 과실은 어떻게 되냐? 과실. 열매. 이 부동산으로부터 즉 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으로부터 나온 물건인 과실. 열매요.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같은 중과실까지. 여기에는요. 원칙은 저당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여기는 저당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과실에는. 왜? 이 과실은 저당권 설정자가 용의권을 갖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과실 취득권이 있다 이거죠. 단 이 과실에 효력이 미치는 경우가 있다. 저당 효력이. 어떤 경우나 이게 바로 우리 민법 규정에 있다 이거죠. 그것은 바로 압류후가 되면 당해 부동산에 압류 효과가 발생하면 그때는 저당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한다. 이렇게 합니다. 압류후. 뭐죠? 압류후. 이렇게 요게 과실에 대한 판단을 할 줄 알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우선 변제를 누릴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피담보 채권요. 담보되어지는 채권. 이 채권의 범위는 우리 민법에요. 360조에 명문으로 규정을 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법 조문에 그대로 익혀야 됩니다. 원본 당연히 미칩니다. 이자 미칩니다. 위약금 미칠 수 있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기로 이행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죠. 지연 손해배상요. 손해배상액. 이것은요, 다만 이행기 후 1년분에 하나입니다. 이행기 후 1년 동안에 적용되는 손해배상액. 그리고 저당권 실행 비용도 들어가요.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민법 규정에요. 명문으로 이렇게 아예 정해놨다 그죠. 360조에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피담보 채권, 즉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영역이죠. 여기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원본, 이자, 위약금 1년분에 해당되는, 즉 이행기 후 1년분에 해당되는 지연이자인 손해배상 청구 금액, 그리고 저당권 실행 비용까지 우선 변제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에 이게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렇게. 다만 여기에 원본 이자 위약금은 등기를 할 수 있고 등기하면 전부가 보호됩니다. 원본 이자 위약금은 등기하고 등기하면 전부가 보장돼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지연이자라든지 실행비용, 저당권 실행비용은 이것은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개는, 그죠?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변제는 1년분에 한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요. 실행비용도 당연히 먼저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 가져간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면에서 요 다섯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는 피담보 채권에 집어넣어서 저당권의 우선 변제를 여기를 통해서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효력의 범위를 정리해 두셔야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교재는 566페이지와 567페이지에 있어요. 요 핵심을 이렇게 딱딱 정리해서 여러분이 꼭 숙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68페이지에 우선 변제적 효력이죠. 저당의 효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우선 변제적 효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선 변제. 자,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는 우선 변제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는 우선한다. 일반 채권보다는 우선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 채권이 여기에는 저당권보다가 우선 변제받는 예외가 있긴 해요. 예외 규정에 의해서 여기에 일반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저당권보다 우선 변제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뭐 소액 보증금입니다. 보통 주임법상,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그럼 상임법 할까요? 상임법상 여기에 특별법 규정이 있다 이 말이죠. 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 채권이나 퇴직금 채권 일정 부분, 그죠? 우선 변제받죠. 또 국세 중에요, 당해세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당해세. 예컨대 증여세라든지 또 상속세 같은 거, 이런 경우에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죠. 이것도 이제 법 규정, 국세기본법이나 징수법에 의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놨죠. 네 번째,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 이것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놨죠.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자, 이런 것 등을 우리는 여러분 숙지를 해가 계셔야겠습니다. 예외적인 것이니까. 되고 나머지는요, 이 우선 변제는 뭐 순위에 따라 정합니다. 그죠? 등기상에 규정되어 있는 순서에 따라서 우선 변제 받아간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는요, 그 효력으로서 저당권 실행하는 게 나오겠죠? 실행. 그러면 저당권 실행은 어떻게 하느냐? 실행은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상으로 보면 경매권 행사입니다. 이 경매를 보통 임의경매라고 해석하죠. 임의경매. 즉, 법원으로부터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판결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당은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 저당권 실행해달라고 신청만 하면 되는, 자유롭게 신청해버리면 되는 임의경매라고 해석하죠. 이게 이제 원칙인데요. 자, 이 순서는 우리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그죠? 의미는 뭐냐? 그런데 경매권 실행 행사 청구하면 법원은 변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바로 경매 실행을 해버립니다. 재판 같은 건 거치지 않고. 그러면 만약 이 경매권 이외의 방법으로 당사자가 약정하는 경우, 이것을 우리는 유저당 약정이라고 그래요. 이 약정의 이름을 유저당 약정이라는데, 이 유저당 약정이 유효한가라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먼저 유저당 약정이라는 것은 거기에 570페이지에 보시죠. 570페이지에 보면 유저당이란 것은 저당권 설정 계약이나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하기 전에,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우리 민법상에 있는 저당권 실행 방법인 경매 실행, 이거 이외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그 저당권 실행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하자. 이렇게 정한다 라고 약속하는 그 약정을 우리는 유저당 약정이라 그래요. 이 유저당 약정을 했을 때 유효인가, 즉 변제기 전에 하는 약정이니까 혹시 채무자에게 불리하고 저당권 설정자에게 불리한 그런 내용이 될 우려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 규정에 물권 법정주의상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허용해야 한다. 그래서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따라서 유효한 계약이라고 해석합니다. 유효한 계약이다. 이렇게 해요. 유저당 약정은 변제기 전에 저당권 실행 방법을 우리 민법상의 경매권 이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법에서 허용된다.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약정의 모습은 두 가지가 있죠. 우리 교재에 보시면 대물 변제 예약형이다. 그죠? 대물 변제 예약. 만약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당의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을 저당권자인 채권자한테 넘겨주겠다라고 미리 약속해 두는 거죠. 그러니까 금전으로 변제 못하니까 물건의 소유권으로 내가 대신 변제하겠다. 이렇게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대물 변제 예약이라고 합니다. 대물 변제 예약형이 있다 이 말이지. 두 번째는 경매를 통해서, 즉 법원의 경매를 통해서 대금을 배당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저당권자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 못한다면 당의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을 저당권자가 취득한 다음에 그것을 부동산 시장에다가 저당권자가 직접 팔아서 임의적으로 환가해서 거기로부터 변제를 받고 남는 금액은 저당권 설정자한테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임의 환가 약정이라고 그래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질 때 이것은 그래 법에서 허용된다고 해석하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권 법정주의상 이런 행위 하지 말아라고는 금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질권에서는 유질 계약 금지죠. 질권에서는 그죠. 유질 계약 할 수 못하도록 금지해놨죠. 이게 명문으로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서 죄송합니다. 유저당 약정, 유저당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효라 하고, 유질 계약 금지라는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니까 질권 설정의 함에 있어서 이렇게 변제기 전에 만약에 채무자가 변제 못한다면 질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든가 또는 질권자가 그 물건을 개인적으로 팔아가지고 그래서 임의 환가한다든가 이런 약정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해놨어요. 여기는 금지 규정이 있다. 여기는. 그리고 이것은 가행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과 용의권 관계인데, 저당권과 용의권 관계는 최선순위, 당의 부동산에 저당권과 용의권 했을 때 이 용의권이 존속하느냐, 이 여부를 어떻게 정할 거냐라는 것이에요. 용의권의 존속 여부. 이것은요, 당의 부동산에 최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최선순위요. 저당권, 이 저당권을 확정한 다음에 자, 이 부동산 위에 제일 위에 있는 저당권이 어느 것이냐를 정하고 그 최선순위 저당권 보다가 먼저 성립된 용의물권은 용의권, 이것은 존속합니다. 저당권이 경매되더라도. 그러나 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에 성립한 용의권은 전부 다 소멸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최선순위 저당권 했으니까 이 부동산에 1번 전세권이 설정되고 2번 저당권이 설정되고 3번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러면 이게 최선순위 저당권이죠. 그러면 이 전세권은 존속한다 이 말이죠. 왜요? 먼저 성립된 용의권이니까. 근데 반대로 말이죠. 이 부동산에 1번 저당권이 설정되고 2번 전세권이 설정되고 3번 저당권이 설정되고 4번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만약에 4번 저당권자의 채무 변제기가 미리 왔어. 이게 경매 신청했다. 4번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라고 하면 이 저당권에서는 이 부동산의 저당권은 어떻게 거죠? 이게 최선순위 저당권이죠. 그러면 1번 저당권보다 뒤에 된 전세권이니까 또 소멸하겠죠. 이렇게 소멸. 최선순위 저당권보다가 나중에 된 전세권이니까 소멸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2번 저당권이지만 이 최선순위 저당권이죠. 여기서는 그죠? 이것보다 앞에 있는 이 전세권은 그대로 존속해야겠죠. 자, 이것만 이렇게 구별할 줄 알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게 있죠. 저당권 실행 때문에 저당권의 실행이 있을 때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죠.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여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법 366조 가행규정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가행규정. 그래서 법정지상권 366조의 요건을 보면 어떻게 되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그 다음 건물 소유자 두 개가 보니까 동일인 소유더라. 이렇게 동일인 소유로 되어 있더라. 이런 상태에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고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죠. 이렇게. 근데 이 중에 어느 한 개가 경매가 이루어졌다. 경매가 이루어져서 여기에 소유자가 바뀌겠죠. 이렇게. 소유자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건물 소유자는 갑, 토지의 소유자는 정. 그래서 경매로 인하여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불일치하게 되죠. 이렇게. 그렇죠? 건물 소유자는 갑, 토지 소유자는 이제는 경매를 통해서 정이라는 사람 소유권 취득이 했으니까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불일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일치하게. 종전에는 일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당권 행사를 인하여 불일치하게 됐다라고 하면 이때 우리 민법 규정 366조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한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이래 되겠죠? 여기에 있는 지상권자, 여기에 있는 건물 소유자인 갑이 여기에 뭐가 발생한다? 지상권이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상권, 법정지상권 취득해야 된다. 이게 바로 민법 366조에 있는 법정지상권입니다. 건물 소유자 갑이 지상권인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 이러겠죠. 물론 이때 이 법정지상권이기 때문에 이 지상권은 부동산 물권이면서 즉 토지를 지배하는 갑소유 토지를 지배하는 부동산 물권이지만 어떻게 해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으므로 민법 187조 규정에 의해서 등기는 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즉 지상권 설정 등기가 없는 상태일지라도 이미 지상권을 성립시킨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바로 민법 366조의 법정 지상권의 문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겠네요. 순서, 그죠?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상태로 존재한다.
그런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 설정되거나 또는 건물의 저당권 설정되었는데 그 후에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불일치하게 됐다. 저당권 행사 때문에 불일치하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때 지상권을 설정하게 된 이 지상권은 바로 366조에 있는 법정 지상권에 해당된다 이 말이고, 이 법정 지상권은 187조에 근거하여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지상권이 성립되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교재는 57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설립요건 보시죠. 동그라미 1번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돼야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저당권이 경매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돼야 되겠죠.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게 됐다라고 하면 그때 효과가 뭐냐면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답니다. 법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바로 경락되는 순간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건물 소유자한테 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리고 이것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573페이지요. 일괄 경매 볼게요. 자, 일괄 경매는 이것은 저당권자의 권리입니다. 저당권자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다.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다. 이거부터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일괄 경매권 행사할 거냐 여부는 저당권자의 임의적 선택입니다. 자, 그럼 일괄 경매 어떨 때 하는 거냐? 요건. 이 요건을 우리 민법 365조에서 규정을 뒀습니다. 그 요건이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되죠. 나지, 즉 건물이 없는 깨끗한 토지에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1번 나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럼 이때 저당권 설정자 갑이라 할까요? 갑 소유 나지에다가 저당권 을이 돈을 빌려주고 설정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 두 번째가 이제 건물을 신축합니다. 건물을 축조하는 거죠. 여기다가 건물을 축조한다. 이렇게. 자, 누가 축조했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 뭐예요? 저당권 설정자죠. 저당권 설정자가 토지에 저당권 설정해서 돈을 빌린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세웠다 이 말이죠. 건물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요 동일한 소유자 되겠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유자가. 왜? 갑 저당권 설정자가 돈을 빌려서 자기가 그 토지 위에다 건물 지었으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돈을 빌린 저당권 설정자 갑이 저당권자에게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죠. 변제하지 않으면 이 저당권자 뭐 하겠어요? 당해 저당권에 기해서 경매권 행사하겠죠. 이렇게. 자, 이때 이 저당권자 을의 경매권 행사가 바로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행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경매권 어떻게 행사하냐? 물론 이 저당권은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나지였죠. 나지인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토지 경매권 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때 토지가 경매되면 그 신축 건물은
철거하여야 합니다. 반드시요. 여기에 있는 경락자 정, 토지를 소유권 취득한 정은요, 자기한테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갑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토지 소유자인 정, 경락자는요, 내 토지에서 건물 철거해. 이렇게 하겠죠. 따라서 토지 경락자는 건물을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로서 정당하게 인정되고요. 따라서 건물은 신축된 건물이지만 철거해야만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저당권 행사로서 경매가 토지만 경매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발생해요. 토지만 경매했을 때는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아깝죠. 그래서 이때 경매권 행사하는 방법을 이것도 인정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행사하는 것도 당연히 인정되지만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함께 그 위에 있는 건물을 함께 이렇게 경매 청구를 인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일괄 경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경매권이 일괄하여 경매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 권리를 우리 민법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요 권리 행사를 선택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당권자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때는 당연히 토지와 건물을요, 법원은 동일인에게 경락시켜야 합니다. 동일인에게 경락시키는 이유는 뭐죠? 토지와 건물을 동일한 사람이 사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할 이유가 없죠. 자, 이게 이제 이게 의미입니다. 그럼 이때는 건물을 경락받았으니까 건물 철거할 필요 없고, 다만 저당권자는요, 자, 경락대금에서는 토지의 경락대금에서는 여기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겠죠. 이유는 뭐예요? 이 토지는 저당 목적물이니까 그로부터 나온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가 허용되죠. 그러나 건물 대금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우선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죠. 당연히 그죠. 왜냐하면 이 건물의 대가는 건물이란 것은 저당 목적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물 대금 여기서부터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요. 이때 일괄 경매권은요, 행사 여부는 오로지 저당권자의 자유입니다. 저당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저당권자의 자유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이때요, 반드시 일괄 경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할 때는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인 저당권 설정자가 반드시 건물 소유권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일괄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괄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이 사람 토지 소유자죠. 소유자가 반드시 건물의 소유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만 일괄 경매가 허용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언제요? 일괄 경매권 신청할 당시에요. 일괄 경매를 신청할 당시에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동일인 소유자인 저당권 설정자한테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재는 573페이지예요. 거기에 요건에 보시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을 것, 토지에 저당권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건물이 없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우리 사회에서는 나지라 그러죠. 나대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 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지 소유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는데 그 다음에 그 소유자, 저당권 설정자가 그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축조해야 돼요. 새로. 이때 이제 저당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채무 변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변제 안 하면 이때
바로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런 내용들로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당권이 침해됐을 때 또 제3실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제3실자의 지위는 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